야, 이 미친년아. 정신병원 가봐. 너 제정신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가 대출받아 세운 병원, 제 이름이 적힌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그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요. 환자 20명, 직원 12명이 보는 앞에서 저는 미친년 소리를 들었습니다. 23년이었어요. 퇴직금 털어서 병원 차려줬더니 돌아온 건 네가 번 게 뭐가 있어라는 구박이었습니다. 남편은 6년간 다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줬고 시어머니는 병원 돈 8억을 빼돌렸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영수증 한 장, 녹음 파일 하나까지 전부 모아뒀다는 거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참기만 하면 호구다. 기록하고 때를 기다려라.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얼굴 앞에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10분 뒤 시어머니는 경찰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 이정숙입니다. 결혼 전엔 대학병원 외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수술 기구 하나, 거즈 한 장까지 빠짐없이 체크하고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죠.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거즈 몇 장이었지? 하고 물으면 저는 눈 감고도 대답할 수 있었어요. 기록하고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꼼꼼한 습관이 20년 뒤 제 인생을 구할 무기가 될 줄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뺨을 맞고도 웃음이 나올까요? 저는 그날 그걸 알았습니다. 그날은 3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대출받아 세운 병원 서초동 민원외과 의원 1층 로비에 환자분들이 20명쯤 앉아 계셨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카운터에선 접수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로비에 깔린 연한 베이지색 대리석 바닥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박말자가 로비 한복판에서 제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왼쪽 볼이 불덩이처럼 화끈거렸고 귀가 멍멍해졌어요. 눈앞에 노란 별이 번쩍 튀는 것 같았죠. 박말자가 도끼 서린 눈을 부라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당장 정신병원 쳐넣기 전에 가서 검사받아. 이게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 제정신 아니야. 이거 완전히 돌았구먼. 78살 먹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어요. 대기실에 앉아 계시던 단골 환자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셨고 카운터 신입 직원은 전화기를 든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금슬금 휴게실로 숨어버렸어요. 로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들 숨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슥 올라갔습니다. 이 순간을 20년 넘게 기다려왔거든요. 제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사냥감을 잡았다는 짜릿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 제가 원무과 직원한테 딱 한마디 했거든요. 오늘부터 이 병원 돈 나가는 거, 내 도장 없으면 10원짜리 하나도 못 나가요. 다 내 결제 맡으세요. 이 병원을 세울 때 들어간 돈 4억 원 중에 3억 2천만 원이 생으로 제 돈이었어요. 제 퇴직금 8천만 원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35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모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 거기에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억 2천만 원까지. 건물 계약서에도 분명히 이정숙 제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인 제가 권리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20년 넘게 병원 돈을 제 쌈짓돈처럼 주무르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눈 뒤집힐 수밖에요. 자기 밥그릇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불타는 뺨을 딱 받쳐들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콧구멍 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박말자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숯불처럼 시뻘겋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어요. 대바람에 소리치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시어머니 개인 통장으로 몰래 빼돌린 병원 돈 8억 원의 내역이 연도별로 아주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2015년 1억 2천, 2017년 1억 5천, 2019년 1억 8천. 숫자가 아주 빼곡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상간녀한테 법인카드로 긁어준 명품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쫙 깔렸죠. 샤넬 100, 430만 원, 불가리 목걸이 650만 원, 디올 원피스 280만 원. 이게 네가 어디서 이런 걸? 박말자가 혀 짧은 소리를 내며 더듬거렸어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며느리 뺨을 갈기던 그 할망구는 어디 가고 손끝을 덜덜 떨며 뒤걸음질을 쳤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미리 다 일러뒀어요. 형사님, 일주일 전에 고소한 사건 말인데요. 돈 빼돌린 사람이 지금 우리 병원에 와 있으니까 당장 와서 잡아가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 2명이 병원 로비 유리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이 수군거리며 난리가 났죠. 경찰 1명이 시어머니 코앞에 서류를 딱 내밀었습니다. 박말자 씨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하니까 같이 좀 가시죠. 박말자가 발버둥을 치며 난리를 피웠어요. 경찰 팔을 뿌리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 아들 병원인데 내가 내 돈 좀 썩기로 써니 뭐가 어때서 저 며느리 전현이 미쳐서 생사람 잡는 거야. 경찰 양반 전현이 정신병자라니까. 경찰이 눈썹 하나 까닥 안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일단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자고요. 가시죠. 그 소란에 2층 원장실에서 남편 최민호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내려왔어요.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내려오는 남편 뒤에는 간호부장 김서연이 겁에 질린 얼굴로 따라왔죠. 아, 그 여자요? 남편이랑 6년째 살림 차린 상간녀입니다. 30 중반에 맨날 엉덩이 보일 듯한 짧은 치마 입고 남편한테 원장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콧소리 내며 달라붙던 년이에요. 최민호가 제 엄마가 끌려가는 걸 보고 저한테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정숙, 너 진짜 돌았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망동이냐고. 저는 그 옆에서 사르르 떨고 있는 김서연을 뱀처럼 노려보며 2번째 서류 봉투를 남편 가슴팍에 퍽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김서연이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당신이랑 저 뒤에 붙어있는 년 둘이 속닥거린 거 여기 다 들어있어. 6년치 싹 다. 아주 구구절절하더라. 한번 읽어봐. 최민호의 얼굴도 시어머니처럼 순식간에 시퍼렇게 죽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둘이 침대에서 찍은 사진부터 오빠 사랑해, 우리 아기한테 좋은 거 사주자 하며 법인카드 긁어댄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면서 시어머니가 유리창 너머로 입을 쩍 벌렸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제발, 살려줘. 정수가. 저는 그 비참한 꼴을 보면서 23년 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시집 온 첫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29살, 참 예쁠 때였죠. 대학병원 외과 병동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다가 전공의 2년 차이던 최민호를 만났어요. 최민호는 1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당직 설 때면 식을까봐 품에 안고 온 떡볶이를 내밀며 말했죠. 정숙 씨, 나 진짜 가진 거 없어요. 우리 엄마 고생만 하며 나 키우셨거든요. 근데 나 정숙 씨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 순진해 보이는 웃음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하면 장땡이라 생각했죠. 밤샘 수술 마치고 피곤해하는 제 손을 꼭 잡던 그 손길이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상견례 날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저를 훑어보는 눈빛부터가 틀려먹었더라고요. 간호사 주제에 의사 꼬셔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너 아주 개 탔구나. 입술을 비쭉거리며 제가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과일 바구니는 발로 툭 밀어버리더군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정수가, 저 집구석 보통 아니다. 시어머니 눈이 너무 사납다.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참 바보 같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하면 어머님도 알아주시겠지 하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결혼하고 몇 년 뒤 최민호가 개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보탠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없었습니다. 박말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내 아들이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은행 가면 돈 다 빌려줘.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결국 제가 다 뒤집었었습니다. 제 퇴직금 다 털어넣고 우리 아버지 평생 공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노후 자금 1억 2천을 빌었죠. 아버지는 사위가 잘 돼야 내 딸도 산다며 그 귀한 돈을 내주셨어요. 거기에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겨우 병원을 열었습니다. 병원 주인은 의사 면허 있는 남편 이름으로 했지만 건물 계약서며 돈줄은 다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개원 첫날 병원에 갔더니 글쎄 시어머니 박말자가 상전처럼 카운터에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돈통을 열어서 지폐를 침발라 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거긴 제 자리인데요. 제가 물으니까 박말자가 눈길도 안 주고 대답하더군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여길 앉아? 내가 장사 밑바닥부터 굴러먹은 사람이야.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저 뒤에 가서 걸레질이나 해.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최민호 그 인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오죽 잘하시겠어? 당신은 그냥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군소리 말고. 그렇게 제 인생 20년이 송두리째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 돈으로 차린 병원인데 첫날부터 식모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대박이 났죠. 하지만 저는 월급 한 푼 못 받는 노예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화장실 청소하고 약 박스 나르고 시어머니 구박 다 받아내며 버텼어요. 시어머니는 밥 먹을 때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어디서 밥그릇을 내밀어? 밥값이나 해, 이년아. 그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오냐,
마음껏 떠들어라. 우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언을 가슴에 새겼거든요. 정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억울하면 증거부터 모아라. 무조건 기록해, 알았지?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횡령한 영수증 한 장, 남편이 바람피운 문자 한 통, 블랙박스 영상까지 20년 동안 빨간 파일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 파일이 두꺼워질수록 제 가슴 속 칼날도 날카로워졌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병원 로비에서 그 빨간 파일이 세상을 향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빨간 파일이 처음 두꺼워지기 시작한 건 개원 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병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환자가 부쩍 늘었어요. 하루에 80명, 많을 때는 100명도 넘게 오셨죠. 대기실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연매출이 10억을 넘기면서 시어머니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탁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병원 키워야지. 강남역 쪽에 좋은 자리 나왔어. 300평짜리. 저는 깜짝 놀라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강남역 근처 신축 빌딩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5억, 월세 2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8억은 좋게 들어갈 규모였죠. 어머니, 이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박말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네가 뭘 알아? 사업은 타이밍이야. 좋은 자리는 금방 나가. 최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병원 키우면 다 네 거잖아. 제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미 계약금 5천만 원을 걸어놓은 뒤였습니다. 그 돈도 병원 운영비에서 빠진 거였죠. 결국 또 제 이름으로 2억을 추가 대출받았어요.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1억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2억을 더 지는 거잖아요. 한 달 이자만 1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새 병원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또 제 이름이 들어갔고 돈 관리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빚은 제 이름으로 지고 돈은 시어머니가 만지고 저는 그냥 도장 찍는 기계였어요. 새 병원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을 더 뽑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간호부장으로 좋은 애 구했어. 서연이라고, 일 잘해. 김서연이라는 여자였어요. 30살, 큰 눈에 긴 생머리. 첫날부터 남편한테 찰싹 붙어 다녔습니다. 원장님, 커피 내렸어요. 원장님,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쉴 새 없이 원장님 거렸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참 알아서 잘해. 눈치도 빠르고.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하던 칭찬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오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0시, 11시에 들어왔죠. 오늘도 야근이야? 제가 물으면 최민호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환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잔소리 좀 그만해. 주말에도 학회 간다. 선배 만난다 하며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눈을 잘 안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해 겨울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달 법인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명세서를 훑어보는데 이상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담동 백화점에서 결제된 금액들이었죠. 샤넬 100, 430만 원, 불가리 목걸이 650만 원, 디올 원피스 280만 원,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 명품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안 사주던 남편이 누구한테 이런 걸 사준 걸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명세서를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 백화점 결제 내역은 뭐야? 샤넬백이 왜 법인카드로 결제돼? 최민호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VIP 환자 선물이야. 큰 병원은 다 그래.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맞아. 남편 의심하면 복 달아난다. 정신 차려. 저녁 식사 자리에 13살 아들 준혁이도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엄마, 왜 또 아빠한테 화내? 아빠 힘들게 일하시잖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거실에 놓인 남편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눈길이 갔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빠 오늘 선물 너무 예뻐. 사랑해. 발신자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제 핸드폰을 꺼내서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남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캡처해뒀죠. 오빠 보고 싶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우리 단둘이. 우리 아가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 그 아가라는 단어를 봤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임신이라는 건가? 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어요. 결정적으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택배 송장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배송지가 전부 역삼동 한 오피스텔 주소로 찍혀 있었어요. 검색해보니 월세 350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10시 저는 그 오피스텔 앞으로 갔어요. 주차장을 확인했더니 남편 차와 김서연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아우디 2대가 사이좋게 붙어 있었죠. 저는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사진을 여러 장 찍어뒀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았지만 꾹 참고 다시 찍었습니다. 3월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는데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그 증거 사진들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당신 차가 김서연 차랑 같이 있어? 최민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환자 상담하러 간 거야. 내 생각이 너무 심하다. 예민한 거 아니야?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 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민호야, 서연이 좋은 애야. 정수기보다 나아. 박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슈퍼 사장님한테, 미용실 원장님한테, 세탁소 아주머니한테. 우리 며느리가 요즘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 걱정이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심지어 아들 준혁이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정숙 씨가 요즘 좀 그렇대라는 말이 돌았어요. 하교하는 준혁이를 데리러 갔더니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시어머니가 준혁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시대. 준혁이가 잘 챙겨드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친정 엄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하셨을 때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 친정에 가서 엄마 간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엄마 병원비 누가 내는데? 그것도 민호가 버는 돈이야. 고마운 줄 알아. 최민호도 거들었어요. 간병인 쓰면 되잖아. 왜 직접 가? 비효율적이게. 결국 월 150만 원짜리 간병인을 구했는데 그 비용은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6개월 동안 900만 원. 제 이름으로 된 빚은 점점 불어났죠. 친정 엄마 임종 때 겨우 허락받고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엄마 나야. 정숙이야. 엄마. 손을 잡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워진 손등에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엄마는 제가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조문 온 사람들한테 속닥거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말을 조심해 주세요. 저는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조문객 시중 들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엄마를 보내면서도 마음껏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 끝나고 빈소에 혼자 앉아 있는데 친정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네 엄마가 떠나기 전에 그랬다. 영수증 잘 모아두라고. 네 엄마도 시집살이 얼마나 했는지 아니까 그런 말한 거다.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갈색으로 바랜 표지, 모서리가 다른 노트. 펼쳐보니 엄마가 40년간 당한 시집살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맞은 날, 시어머니한테 욕먹은 날, 돈 뺏긴 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숙이는 나처럼 살지 마라. 참기만 하면 호구다. 기록하고 때를 기다려라. 저는 그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빨간 파일 옆에 나란히 뒀어요. 엄마, 저도 기록할게요. 그리고 반드시 때를 기다릴게요. 엄마 장례를 치른 그해 겨울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가 이제 네 엄마 일도 끝났으니까 병원에 집중해.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 생각에 그리고 내 신세가 서러워서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며느리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조의금 한 푼 안 내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소문이나 내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 무렵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서연 간호부장이 임신했대. 근데 아기 아빠가 원장님이래.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박지영이 저를 몰래 찾아왔어요. 박지영은 다음 달에 퇴사하기로 한 직원이었는데 원무과 쪽 복도에서 저를 슬쩍 불러 세웠습니다. 사모님, 저 그만두기 전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박지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서연 간호부장이 원장님 아이 임신한 거 맞아요. 제가 산부인과 데려다 줬어요. 임신 12주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고마워요, 지영 씨.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박지영이 미안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김서연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최민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또 시작이야? 내 생각이 점점 심해진다. 이러다 진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되려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쯧쯧, 남편이 무슨 짓을 했다고 저러나? 정수가, 너 요즘 이상해. 진짜 머리가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낯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정수가 이리 와봐. 인사해. 우리 친구 아들이야. 조연수 선생님, 정신과 의사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온순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조연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환자를 살피듯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요즘 네가 힘들어 보여서 상담 좀 받아보라고 모셨어. 조 선생님이 좋은 분이야.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조연수와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가끔 남편이 자신을 속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마치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조연수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뭔가 귓속말을 했어요. 저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슬쩍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죠. 입원시키려면 정신과 전문의 2명 진단이 필요한데 제 선배한테도 부탁해 볼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조연수를 검색해 봤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의사협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의사였던 겁니다. 며칠 뒤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정수가 요즘 네가 힘들어 보여서 그러는데 잠깐 쉬다 오는 게 어때? 좋은 병원 알아봤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동의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요. 이게 뭐야? 나보고 정신병원 가라고? 제가 물으니까 최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네가 요즘 너무 예민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 나도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맞아.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보낼 수도 있어. 가족이 동의하면 되거든. 협박이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서 입을 막으려는 거였어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 남편 불륜 증거, 시어머니 횡령 증거, 그걸 묻어버리려고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명을 거부했어요. 안 해요. 전 아무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야, 이정숙, 순순히 갈 때가. 안 그러면 진짜 강제로 끌려가게 될 줄 알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쳐야겠다고요. 모두 잠든 새벽 2시, 저는 빨간 파일과 엄마 일기장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 때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월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코끝이 시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바로 찾아올 테고 친구한테 연락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저는 서울역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갔어요. 입장료 1만 2천 원을 내고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찜질방 바닥이 뜨끈뜨끈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돈으로 병원 차려줬는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하지? 이틀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셋째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찜질방을 나왔어요. 정처 없이 걷다 보니 한강 반포대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3월의 강바람이 매서웠어요. 코트깃을 세워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강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끝나겠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손으로 차가운 난간을 잡았습니다. 철제 난간의 싸늘한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아들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생각했어요. 그래봤자 준혁이도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할머니 말만 듣고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잖아.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편하겠지. 난간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40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이었는데 눈빛은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여자가 천천히 다가와서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일단 저쪽에 앉아요. 좀 춥네요. 저는 끌려가듯이 다리 옆 벤치로 갔어요. 여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이 다리 위에 섰던 적 있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소율이에요. 변호사예요. 왜 이 밤에 여기 계세요? 변호사라는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당한 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돈 뺏긴 것, 남편 바람, 정신병원 보내려 한 것, 친정 엄마 장례식장에서까지 망신당한 것. 한소율 변호사는 새벽 바람을 맞으며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다 듣더니 한소율 변호사가 물었어요. 혹시 그 시어머니 이름이 박말자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한소율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한소율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 15년 전에 박말자한테 3억짜리 투자 사기 당했어요. 전 재산 날렸죠.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한소율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서 고소도 못했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도 뺏기고 그래서 저도 이 다리 위에 섰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신고해서 살았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살아남고 나서 결심했어요. 복수하겠다고. 35에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서 늦깎이 변호사 됐어요. 박말자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15년이 지나니까 증거도 없고 공소시효도 끝나서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박말자한테 당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한소율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증거 있어요?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빨간 파일을 꺼냈어요. 20년 넘게 모아둔 영수증, 통장 내역, 카카오톡 캡처본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파일이었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파일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료로 도와줄게요. 당신이 그 집안 무너뜨리면 내 15년 한도 풀리는 거니까. 그날 새벽 한강 근처 24시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차가운 캔커피를 손으로 감싸 쥐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살아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 한소율 변호사를 만난 다음 날 저는 서초동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가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그 빨간 파일이요. 저는 품에서 파일 2권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넘게 모아둔 영수증들, 통장 내역서, 복사본, 법인카드 명세서, 카카오톡 캡처본. 종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파일이 두툼했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3시간 동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소율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면 횡령으로 고소 가능해요.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병원 돈 8억을 빼돌린 게 숫자로 딱 나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한소율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쪽에서 먼저 당신을 정신병원에 넣으면 곤란해요. 정신 이상자가 고소한 거라고 뒤집을 수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당신이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걸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한소율 변호사 조언대로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종합심리검사와 정신과 전문의 면담을 받았어요. 검사만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상한 그림 보고 뭐가 떠오르는지 말하고 긴 질문지에 답하고 의사 선생님이랑 1시간 넘게 대화했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어떠한 정신질환도 발견되지 않음.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상이었구나. 한소율 변호사에게 결과서를 보여주니까 한소율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저쪽에서 가짜 진단서 들고 나오면 이걸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일단 집에서 나와야 해요. 별거 상태를 만들어야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해요. 한소율 변호사 조언대로 저는 신림동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친정 아버지한테서 보증금을 빌렸습니다. 정수가 왜 갑자기 방을 구하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으셨어요. 아버지, 저 좀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신 손이었죠.
원룸으로 짐을 옮기는 날 16살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잠깐 할 일이 있어서 따로 사는 거야. 금방 돌아갈게.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머리 이상하다고 했는데 진짜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야, 준혁아. 엄마 멀쩡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거를 시작하고 병원 출근도 끊었더니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 간호사 중에 저한테 호의적이던 막내 김유진이 몰래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사모님, 시어머니가 드디어 미친년이 알아서 나갔네라고 했대요. 또 다른 메시지도 왔어요. 시어머니가 김서연 간호부장한테 사모님 자리 물려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 돈으로 세운 병원인데 내가 쫓겨난 자리에 불륜녀가 앉는다고요. 한소율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한소율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쪽이 방심할 때가 기회예요.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면 돼요. 증거 정리를 하다 보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빼돌린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면 병원 회계장부가 필요했어요. 그때 마침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부당에 고당했던 전 원무과장 이미숙 씨였어요. 이사모님, 저 이미숙이에요. 혹시 시간 되세요? 이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역 근처 커피숍에서요. 50대 초반의 이미숙 씨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어요.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3년 전에 해고당한 거 기억하세요? 이미숙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리는 걸 제가 눈치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다음날 바로 해고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일이 기억났어요. 갑자기 이미숙 씨가 그만둬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미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해고당할 때 억울해서 회계자료 일부를 몰래 복사해뒀어요. 이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미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증언할게요. 그 집안이 며느리한테 한 짓 제가 다 봤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미숙 씨가 가져온 회계 자료와 제가 모아둔 통장 내역을 대조해 봤습니다. 한소율 변호사랑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원장 경비, 운영 잡비 명목으로 병원 수익 중 8억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린 게 숫자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2015년에 1억 2천만 원, 2017년에 1억 5천만 원, 2019년에 1억 8천만 원, 2021년에 1억 7천만 원. 나머지는 소소하게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확실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당신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가짜 진단서 준비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사해 봐야 해요. 한소율 변호사가 정신과 의사 조연수를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조연수, 이 사람 15년 전에 박말자한테 사기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의 친척이에요. 한소율 변호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말자가 그때 조연수가 연루된 증거를 쥐고 있어서 약점으로 잡고 부려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연수를 협박해서 가짜 진단서를 쓰게 한 거였어요. 조연수 의사가 시어머니 편이긴 하지만 협박당하고 있는 거면 나중에 회유할 수도 있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병원 가봐야 한다는데 나도 그런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준혁이한테 매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준혁아, 엄마는 아픈 사람이야. 네가 아빠 편 들어야 해. 용돈도 푸짐하게 줬대요. 한 달에 50만 원씩. 거기에 할머니 말 잘 들으면 유학 보내줄게라고 꼬드겼다고 합니다. 1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거부하겠어요. 저는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남편이 밉고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아드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어요.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횡령 혐의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것까지 담았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가정 내 경제적 학대예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고소장 접수하기 하루 전날 밤 저는 원룸 바닥에 앉아서 엄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엄마의 빳빳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기만 하면 호구다. 기록하고 때를 기다려라. 저는 펜을 들었어요. 그 문장 아래에 적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간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소율 변호사와 함께 서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코끝이 시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증거가 담긴 빨간 파일을 품에 안고 경찰서 계단을 올랐어요. 한 계단, 두 계단. 계단 위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열흘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숙 씨, 피고소인 박말자 씨를 소환했습니다. 조사 진행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 넘게 기다리던 일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곧 저쪽에서 연락 올 거예요. 정말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이정숙.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고소 취하해. 시어머니가 악을 썼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듣던 그 목소리. 저를 짓밟던 그 목소리.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시원했어요. 그 뒤로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요. 정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제발 어머니 고소만 취하해. 문자도 왔어요. 정수가, 제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 경찰서에 끌려가시면 어떡해. 저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올 때는 한 번도 안 봐주더니 이제 와서 제발이래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발뺌을 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모함하는 거예요. 저 돈은 병원 운영비로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시어머니 개인 통장 내역에는 백화점 명품 쇼핑, 해외여행 경비, 골프장 이용료가 찍혀 있었습니다. 2019년 이탈리아 여행 380만 원, 2020년 명품 쇼핑 620만 원, 2021년 골프장 회원권 2천만 원. 운영비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요?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에서 시어머니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동시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동리가 발칵 뒤집혔어요. 슈퍼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세탁소 아주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소문 뿌리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자 씨가 병원 돈 빼돌렸대. 며느리 돈으로 병원 차려놓고 그랬대. 병원 앞에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유명 내과 원장 어머니 횡령 혐의라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며느리가 불쌍하다. 시어머니는 기자들 피해서 병원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병원 앞에서 큰 소리 치던 그 시어머니가요. 기사가 나자 환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아졌어요. 저 병원 시어머니가 돈 빼돌린 데래. 가기 좀 그렇지 않아?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루에 10건, 20건씩 취소됐어요. 병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김유진 간호사가 몰래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부짖었어요. 다 내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안 망치는 거야. 저는 그냥 끊었습니다. 기사가 나고 일주일 뒤 저는 병원 근처를 지나갔어요. 증거자료 추가 제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요. 78살 먹은 시어머니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던 시어머니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네가 뭘 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입에서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다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뭐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무릎 꿇었네.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볼품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다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정수가, 정수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잡혔어요. 서울가정법원 301호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양복을 갖춰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측 변호사가 있었고요. 남편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이정숙 씨의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서류를 받아본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조연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였습니다. 이정숙은 피해의식 및 의처증적 성향이 있어 전문 치료가 필요함. 제가 만난 적도 없는 의사가 쓴 가짜 진단서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를 받았고 어떠한 정신질환도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제가 받아둔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어요. 피고 측 진단서는 원고가 직접 진료받은 적 없는 의사가 발급한 것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두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피고 측, 이 진단서 발급 경위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정수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수가, 서연이는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아이 낳고 나서 양육비 문제로 크게 싸웠어. 걔가 나 떠났어.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불륜녀한테 차이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시작하자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옆에서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잘했어요. 재판이 끝난 뒤 한소율 변호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림동 원룸 근처 작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뜨끈한 국물이 속을 데웠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숙 씨, 이제 70%는 이긴 거예요. 근데 저쪽이 분명히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맨날 울어. 엄마 때문에 할머니 죽을 것 같대. 고소 취하해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를 이용해서 저를 흔들려는 거였어요. 준혁아, 엄마 제발. 할머니가 불쌍해. 16살짜리 아들이 울먹이며 말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한소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준혁이가 고소 취하하래요. 할머니가 불쌍하대요. 한소율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약해지면 안 돼요. 준혁이한테 진실을 알려줄 기회는 반드시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참기만 하면 호구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엄마, 나 안 참을게. 끝까지 갈게. 첫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자 준혁이를 옆에 앉히고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가족을 파탄냈습니다. 불쌍한 손자 좀 보세요. 카메라가 준혁이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16살짜리 제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이 불안정해서 가출했고 제가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 제가 가출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협박해서 도망친 거잖아요. 방송이 나간 뒤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괴롭히는 못된 며느리. 저런 년이 있나? 손자가 불쌍하다. 제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됐어요. 누가 퍼뜨렸는지 제 사진이 돌아다녔습니다. 악성 댓글이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졌어요. 이정숙 찾아가서 혼내주자. 저런 년은 맞아야 해. 주소 아는 사람? 협박 문자도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요. 네가 이정숙이지? 조심해라. 무서웠어요. 문 잠그고 불 끄고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커튼을 꼭 닫고 숨죽이며 지냈어요.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악성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정숙 씨, 조금만 버텨요.
이건 저쪽이 궁지에 몰려서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따님이시죠?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이에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제발 아버지. 아무 일 없어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얀 시트 위에 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신 투박한 손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신문 가져다 주러 왔다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왼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요양병원.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양병원 4인실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월 6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식비 20만 원, 간병비 1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별거하면서 수입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원룸 월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아버지 병원비까지 내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저 카드로 이 카드 맞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 이자만 30만 원이 넘었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변호사 비용은 안 나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아빠 집에서 살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없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 할머니 곁에 있어주고 싶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송 출연시키면서 준혁이를 완전히 돌려놓은 거였어요. 준혁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 제 형편의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이가 떠난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졌는데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어요. 찬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버지 병원비 청구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180만 원.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눈물이 도시락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또다시 한강 다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차가웠던 난간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소율 변호사였어요. 정숙 씨, 시어머니 측에서 합의 제안이 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소 취하하면 5천만 원 주겠대요. 5천만 원. 그 돈이면 아버지 병원비 2년치는 해결됐어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한소율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5천만 원을 받으면 당장은 편해져요. 아버지 병원비도 내고 빚도 갚고. 그런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20년 동안 저한테 한 짓, 8억을 빼돌린 것,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간 것. 그게 다 묻히는 거예요. 엄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참기만 하면 호구다. 저는 한소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합의 안 할게요. 끝까지 갈게요. 한소율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정숙 씨, 이기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밤 11시였어요. 받아보니 준혁이 목소리였어요. 엄마.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서재에서 할머니랑 아빠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한테 꼭 들려줘야 할 것 같아서 녹음했어. 준혁이가 음성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정숙이 정신병원 보내면 재산 문제 쉽게 해결돼. 이혼해도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재산 분할 많이 안 나가. 남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녹음이 끝나고 준혁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그동안 할머니 말만 믿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준혁이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혁아, 내 잘못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 편이 되어줬어요. 눈물을 닦고 한소율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한소율 변호사가 파일을 듣더니 말했어요. 정숙 씨, 이거면 끝이에요. 완전히 끝났어요. 준혁이가 녹음 파일을 보내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소율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녹음 파일을 함께 들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야, 정숙이 정신병원 보내면 재산 문제 쉽게 해결돼. 남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한소율 변호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짜고 당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려고 했다는 완벽한 증거예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0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허위 진단서 건도 같이 엮을 수 있어요. 조연수 의사가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썼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요. 며칠 뒤 아들 준혁이가 짐을 싸들고 제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준혁이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나 그동안 할머니 말만 믿었어. 준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 알고 나니까 아빠 얼굴 보기가 싫어.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16살짜리 아들이 제 품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가져온 건 녹음 파일뿐이 아니었어요. 아빠 서재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도 있었어. 서류를 펼쳐봤어요. 김서연이 낳은 아이 관련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김서연에게 우리 아기 분유값이라며 매달 100만 원씩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어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2,400만 원을 보낸 거였습니다.
거기에다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연수 의사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진단서 써줬으니 약속한 돈 보내라. 조연수 의사가 답장한 내용도 있었어요. 네, 3천만 원 확인했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돈 받고 썼다는 직접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로요. 준혁아, 이걸 어떻게 해? 아빠 서재 책상 서랍에 있었어. 아빠가 숨겨둔 것 같아. 한소율 변호사에게 이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한테 횡령에 더해서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까지 붙일 수 있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조연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조 선생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선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숨기다가 걸리면 의사 면허 날아가요. 조연수 의사가 무너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박말자 씨한테 3천만 원 받고 허위 소견서 썼습니다. 저도 박말자한테 예전에 약점 잡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조연수 의사의 자필 진술서와 입금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이혼 재판 최종 변론 날이 왔어요. 서울가정법원 301호 법정이었습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새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준혁이 녹음 파일, 허위 진단서 작성 증거, 김서연 아이한테 보낸 양육비 내역. 재판장이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원고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 정황이 인정됩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미친 사람 취급하던 그 남자가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 형사재판 선고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말자는 업무상 횡령 8억 원에 더해 허위 진단서 작성을 교사하여 며느리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 정황이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어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실형입니다. 실형.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살려줘. 민호야. 78살 먹은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울부짖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짓밟던 그 시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방청석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법정 경위가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나 78이야. 이 나이에 감옥을 가라고. 정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해냈어. 열흘 뒤 이혼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최민호의 유책 사유인 외도, 가스라이팅,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공모가 전부 인정됩니다. 유책 사유가 전부 인정됐습니다. 원고 이정숙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2억 원. 숫자가 귀에 꽂혔어요. 재산 분할은 6대4로 원고가 6을 가져갑니다. 6대4. 제가 6이었습니다.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은 원래 원고 이름이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원은 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제 돈으로 세운 병원이었으니까요. 아들 최준혁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준혁이도 제게 왔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정수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나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김서연이도 떠났어. 제발 한 번만. 남편이 애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남편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양육비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떠난 거였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산 남자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냥 볼품없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야.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연수 의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의사면허 2년 정지와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박말자를 상대로 협박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법원을 나서며 한소율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이제 진짜 당신 인생을 사세요. 20년 넘게 고생했잖아요. 한소율 변호사가 웃었어요. 15년 전에 박말자한테 사기당하고 이 다리 위에 섰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살려준 사람이었죠. 그리고 고마워요. 덕분에 내 15년 한도 풀렸어요. 저는 한소율 변호사를 꼭 안았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난 그 다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내가 더 고마워요. 법원 앞 계단에 섰습니다.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3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모든 재판이 끝나고 2달 뒤 저는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원외과 의원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23년 동안 달려있던 간판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세운 병원인데 남편 이름이 붙어 있었죠. 오늘 그 간판을 뗍니다. 철거 업체 직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드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사가 하나씩 빠지면서 간판이 흔들렸어요. 쿵! 간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원외과 의원이라는 글자가 땅바닥에 뒹굴었어요. 23년 묵은 먼지가 뿌옇게 날렸습니다.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늘봄 내과 의원. 늘봄. 친정 엄마 이름 춘자에서 봄을 따왔어요. 늘 봄처럼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일기장, 엄마가 남긴 유언.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간판이 완전히 고정되자 병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간호사 김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모님, 아니 원장님. 축하드려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은 것 같았어요. 부당에 고당했던 원무과장 이미숙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3년 전에 시어머니 횡령을 지적하다가 쫓겨난 그분이었죠. 이미숙 씨, 다시 같이 일해요. 사무장 맡아주세요. 이미숙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정말요? 이미숙 씨 아니었으면 증거 못 모았어요. 그때 회계 자료 복사해 둔 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미숙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할게요. 시어머니가 뽑았던 직원들 중에 김서연 편이던 사람 몇 명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요. 눈치를 봤는지 먼저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채용 공고를 내서 분위기를 쇄신했어요.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떠났던 환자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환자 김할머니가 오셨어요. 그날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던 걸 봤던 분이었죠. 원장님, 그때 많이 놀랐지? 내가 다 봤어. 고생 많았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이제 네 세상이야. 잘 될 거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친정 아버지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새 병원 간판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아직 불편하셨지만 재활 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늘 봄니 엄마 이름 넣었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다. 정수가 잘 해냈다. 아버지가 반신마비인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없었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신 투박한 손이었죠.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횡령한 돈 8억 중 일부를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4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한소율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 돌려받진 못하더라도 절반은 가능해요. 그거면 아버지 병원비 걱정 없이 낼 수 있어요. 아들 준혁이 19살 생일날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딸기가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28,000원짜리. 원룸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놓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이었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거였죠. 준혁아, 생일 축하해. 촛불을 켜고 불을 껐습니다. 촛불이 준혁이 얼굴을 비췄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준혁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한참을 빌더니 후 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뭐 빌었어? 비밀. 준혁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먹으면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법대 가고 싶어. 법대? 응. 한소율 변호사님처럼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 되고 싶어.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엄마가 뒤에서 다 지원해 줄게.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해. 내가 할머니 말만 듣고 엄마 미워했잖아. 저는 준혁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그때 넌 어렸잖아.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한소율 변호사가 새로 만든 센터 개소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가정 내 경제적 학대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센터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혼자 울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한소율 변호사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한강 다리 위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서 살았어요. 이제 제가 그 손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다리 위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센터 후원자 1호로 이름을 올렸어요. 매달 5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흰 봉투에 청주여 자교도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에 시어머니의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출소하면 만나줄 수 있겠니? 저는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0년 동안 네가 뭘 했다고 다 민호가 번 거야라던 그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썼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하나. 편지를 접어서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용서할 마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냥 넣어두기만 했어요. 전 남편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정수가 나 취직도 안 되고 갈 데가 없어. 좀 도와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야. 그 뒤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문을 닫고 원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강남역 네온사인이 반짝거렸습니다. 23년 전 이 병원을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경영권 뺏기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언젠가는 하고 일을 악물었죠. 이제 제가 진짜 주인이 됐습니다. 서랍에서 빨간 파일을 꺼냈어요. 20년 넘게 영수증 한 장 한 장 모아뒀던 그 파일이었습니다. 어느새 새 권이 되어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서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엄마 유언대로 했어. 기록한 사람이 이기더라. 혼잣말을 했습니다. 빨간 파일 옆에 놓인 엄마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정수기는 나처럼 살지 마라. 참기만 하면 호구다. 그 문장 아래에 제가 펜을 들고 적었어요. 엄마, 나 안 참았어. 그리고 이겼어. 그리고 이제 엄마 이름으로 병원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안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엄마, 나 학원 끝났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삼겹살 먹을까? 엄마가 사줄게. 답장을 보내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불을 끄고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3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새 간판 늘봄내과 의원 글씨가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파란색 LED 불빛이 밤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54살, 늘봄내과 의원 원장 이정숙. 23년간의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들과 같이 밥 먹고 병원 출근해서 환자 보고 저녁에는 아버지 면회 갑니다. 그런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23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내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제 원장실 서랍에는 여전히 그 빨간 파일 3권이 놓여 있어요. 20년 넘게 영수증 한 장 한 장 모아뒀던 그 파일입니다. 가끔 꺼내서 들여다봅니다. 그때마다 친정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참기만 하면 호구다. 기록하고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억울할 땐 기록하시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 손해보는 일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노란 개나리 한 다발을 샀어요. 원룸 창가에 꽂아두니까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준혁이가 학원 끝나고 들어오더니 엄마 꽃이다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